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겁니다. 예산안 심사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전국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고미, 송강, 우여곡절 끝에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져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뛰어노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원포인트 공휴일 본회의를 통해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반응까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을 존경하긴 하세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아직도 대선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결과를 인정 못하고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 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선 불복입니다. 이상민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격서 전략이죠.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대통령께서 또다시 국회의 헌법이 보장한 이 권한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네, 국회가 일요일에 본회의를 열 정도로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야당은 워낙 의석이 많으니까요. 당연히 이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대통령실의 반응이 어떠리라 이건 이미 예상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최병욱 편집장님, 예상대로 흘러간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원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 예산안 처리 이런 걸 주문하면서 이제 여야 간의 그 예산안 협상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변해서 일요일에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저걸 처리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걸 받아들이라고는 아마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국회 절대 다수의 그 민주당이 자기네들의 이제 힘을 한번 과시를 한 거고요. 네. 물론 다 법에 보장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또 법에 보장된 대로 네. 저건 그야말로 건의안이거든요. 그렇죠. 건의안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받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 권한을 행사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거에 대한 그럼 누가 잘했느냐 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네. 민주당이 잘한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저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잘한 건지 이게 판단이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각각의 영역이 정치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자, 대통령실은요, 입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네, 윤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겁니다. 해임이라는 건 일단 수사,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를 통해서 진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건 질 수 있으나 다만 그걸 가지고 그냥 몰아붙이기 식으로 무조건 물러나라.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 입장을 오늘 대통령실의 이재명 부대변인이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 김종익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야당은 이 상황과 관련된 판단을 했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데 그 해임의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당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겠죠. 전 제가 볼 때 해임 건의안이 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난 이후에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적어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초기엔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유가족들이 모이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네.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 거기에 결합해서 적어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요구, 국민과 유가족이 요구하고 있고 또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기에 가장 안 좋은 얘기를 했었죠. 경력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저희 망발이죠. 그 이후에 유가족 명단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 참사 이후 며칠 만에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회에서 거짓말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유가족들 이 명단 하나 찾으려고 소위 이 연락처 하나 찾으려고 40일을 뛰어다녔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열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거기에 입각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해임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판단을 하라고 얘기한 거고 대통령께서 만약에 해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오늘까지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가 분명히 있죠. 네. 탄핵을 할 것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부터 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용민 비대위원은 예. 어때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탄핵 소추안에 대한 언급을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해임 건의안이 정치적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상황이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상민 장관이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있었던 책임의 소재를 물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상황까지 물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정조사를 어렵사리 합의했던 배경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힘을 모으자는 뜻이었는데 이런 일을 하고 난 뒤 바로 이어서 이상민 장관을 타깃으로 삼아서 해임 건의를 통과시키겠다는 건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고요. 민주당이 초창기에 나왔던 목소리를 짚어보면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더 나아가서 내각 총사퇴까지 언급했던 과거의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진상 규명의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이어지게 되면 예. 결과적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배격하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가 혹시 유족에게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는 만큼 이제라도 국조에 좀 집중하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일에 노력하는 것이 예.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되고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는 지금 여당 의원들 모두가 사퇴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국정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고요. 해임 건의안 사실상 윤 대통령이 거부함으로써 이제 탄핵 소추안으로 갈 텐데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 이후에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우리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과연 뭐냐 내지는 책임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야당에서는 일단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이제 이 야당의 힘을 일단 과시한 거고요. 이 때문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합니다. 15일 날 처리하는 걸로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만 서로 합의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이 뭐라 그럴까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상민 장관은 오늘 한 주간 외부 일정 없이
정부 서울청사에 출근해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결과에 따른 책임 이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이 장관의 목소리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좀 가려주시기를 좀 당부하겠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한번 성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성찰 중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께 사의를 한번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백지 사표를 낸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이 장관은요, 거취 표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장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다 일임해 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의 처지가 좀 애매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초기에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은 뭐 책임이 있든 없든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자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결심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치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저런 해임안에 의해서 자진 사퇴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 입장이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사퇴를 않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일치단결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이상민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탄핵 소추 가는 것이 본인이 굉장히 좋다. 또 여권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하는데 정무적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타이밍의 문제인데 타이밍이 이미 좀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약간 국정조사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해임 자체를 조금 시간을 두고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애사하는 심의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의 입장은 뭐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에 대해서 뭐 정치적 책임이야 질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사건의 이 발단, 진행, 그리고 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였는지 또 진실은 뭐였는지 그런 것들 일단 다 밝힌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어떤 건 또 다른 사람에게 뭐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명확하게 좀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장윤주 변호사 보실 때는 뭐 이런 생각들 어떨까요? 일단 정치인에게는 당연히 정치적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법적 책임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는 책임이지 법적 책임을 쥐었다고 해서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특수본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도 받으셔야 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또 되면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참사가 있었고 참사가 일어난 지 40일이 넘었는데 아무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좀 깊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이라든지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또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으니까 해임 건의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국정조사 이후에도 뭐 탄핵소추까지도 분명히 갈 가능성을 충분히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만 탄핵 소추는 뭔가 법률 위반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따져갈지 아니면 뭐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일요일에 표결이 있었고요. 통과가 된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일단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놨습니다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당히 강경한 대치가 당분간 예산을 둘러싸고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 고미 송강이 9일이었습니다.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집에서 와서 참 귀한 놈이네. 정말. 굉장히 이놈이 송광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위탁받았던 이 고미와 송강이 반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지금 광주 우치동물에 옮겨간 두 마리의 그 고미와 송강이 정말 뭐 굉장히 반가운 모습이고요. 이 쾌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광주 우치동물원에 이제 새 보금자리를 틀었는데요. 이제 파양 논란 때문에 한참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던 과정들을 겪고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했는데 이 우치동물원에는 고미와 송강이의 새끼인 별이 사육 중이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만나고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또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현재 내부에서 실내 사육을 하다가 또 중간에 한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바깥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동물원을 찾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저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귀엽다, 이쁘다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 저런 반응이 나올 때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고 귀하게 가족처럼 지냈던 저 두 마리를 파양했을까에 대한 생각들도 함께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 풍산개 두 마리에 대한 파양 논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으로 좀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치동물원에는요, 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가 있고요. 지금 고미 송강이 같고, 이 새끼, 별이 5마리 이제 앞으로 같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광주 우치동물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이 살짝 안 좋은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당분간은 고미하고 송강이를 따로 이렇게 지내게 한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별도의 사육시설에 분리를 해서 일단은 키우겠다고 합니다. 물론 저기 안에서 매일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오후에는 또 산책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2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고 지금 건강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직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 광주 우치공원 관리소장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 또 찾아가 본 모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온 지가 3일이 됐고요. 상당히 적응이 잘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육하시는 그 방식 그대로 좀 동일하게 사육을 하자. 그래서 잠자고 뭐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은 실내 사육을 하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간,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송강이랑 곰이랑 잘 키워보겠습니다. 별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별이를 좀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저 송강이가 원체 지금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별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만간에 별이랑 부자지간에 상봉하는 그런 시간은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곰이와 송이를
보고 싶어서라도 또 광주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곰이, 마루, 이 송강이 서로 좀 얽혀 있어요. 네, 한번 보시죠. 마루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SNS에 올렸는데 마루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떠났는데 이 곰이하고 송강이가 같이 왔잖아요, 북한에서. 그런데 마루가 곰이하고 2021년이죠. 7마리의 또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송강이와 곰이가 한국에 와서는 산들, 강별, 달, 햇님 이렇게 2018년에 6마리를 또 낳았는데 이후에 곰이가 또 마루하고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7마리의 또 이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13마리가 곰이가 낳은 거죠. 곰이가 낳은 거고, 그 중에 이제 별이가 지금 광주 우치동물원에 이제 미리 가 있던 거예요. 2마리 사이에서 낳은 별이가 이제 정말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볼지는 모르겠어요. 낳자마자 이제 거의 분양이 되고 위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 광주 우치동물원에는 송강이와 곰, 별 3마리 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선물 받았던 2마리까지 해서 모두 5마리의 풍산개가 자라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이 줄 맨 상태에서 이제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줄을 놨더니 아주 지금 보시는 장면이에요.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도 잘 섞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쾌활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동안 좀 답답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는데 풍산개가 주인을 뭐 한 사람만 섬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것과 상관없이 넓은 공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곰이하고 송강이 잘 어울리면서 노는 모습이 지금 보기가 참 좋습니다. 최 편집장님, 네. 이제 제대로 자기 집 찾은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원래 질병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완치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아마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외부에서 사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 네. 일단 실내 사육을 하고요. 예. 대신 이제 별이는 지금 외부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둘도 그렇고 특히 별이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사실상 떠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자기 자식으로 인지를 할 수 있을지도 지금 여러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그거 좀 불투명하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좀 적응 기간을 거쳐서 이제 합사를 하게 될 텐데 네네. 일단 저 2마리의 상태를 보면 곰이와 송강이 상태를 보면 상당히 뭐 이렇게 질병이 있어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육안으로는 네네. 상당히 활달하게 움직이네요. 근데 풍산개 자체가 예. 사실은 굉장히 용감한 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관람객들은 가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직접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도요, 이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밝은 표정이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배 밑에 이렇게 털을 깎았어요. 그게 몸이 안 좋아서 깎은 건데 경북대병원 수의과대학 부설동물병원에서 거의 한 달 이상 있었잖아요. 거기서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한 상황이어서 이제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 광주시장인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 보고 싶어서 광주에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2마리의 이 곰이 송강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긴 합니다. 우치동물원 쪽에서는요, 곰이가 이제 신장 결석을 앓고 있어서 수술적 필요 아직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송강이는 외이염이 있는데 이거는 뭐 완치될 것 같다. 그렇지만 현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파양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곰이와 송강이 풍산개 2마리는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이 반려견 마루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루는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기른 반려견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죠. 양산집에 있는 마루가 그냥 매일매일 볼 때는 특별한 표가 없는데 제가 며칠 만에 가면 정말로 뭐 사람이 웃듯이 웃어요. 애완동물도 사람처럼 그렇게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인식하면 훨씬 더 지금 마루하고 토끼는 뭐 같이 잘 어울립니다.
지금 큰 놈이 상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같이 막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건 아니지만 같이 산책도 하고 잘 지내고 있고요. 이거 풍산개예요. 풍산개입니다. 앉아. 예, 마루가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 매곡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청와대에 살며 고미와 새끼를 낳기도 했으니 그만하면 잘 산 견생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문 전 대통령이 지금 반려동물 사파가 담긴 달력 제작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딸 다혜 씨가 하고 있는데 모금 나흘 만에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 200만 원 정도로 이제 목표를 했었는데 상당히 넘치는 돈을 했습니다. 근데 펀딩 소개글에서는요. 유기견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문구가 담겼다가 이걸 삭제했어요. 자, 장윤주 변호사님, 이걸 왜 없앴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펀딩 플랫폼에다가 이 이제 프로젝트를 올린 건데요. 그 네. 해당 플랫폼에서는 기부나 또 후원금 목적 또는 홍보 목적으로는 그 플랫폼에 게시를 못하도록 내규가 돼 있었던 네.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이제 실수로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그 플랫폼에 올린 것인데요. 예. 그 올린 그 목적 자체는 기부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도 그 플랫폼의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그 해당 업체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해프닝 스타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일 뿐이고 기부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처음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그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또 얼만큼이 기부가 되는지는 또 진행되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잘 지켜봐도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플랫폼 자체가 이 제작자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투자를 하기 위한 이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다른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펀딩을 받았는데 이걸 지금 이 플랫폼 자체에서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이걸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플랫폼에 이런 내용을 올릴 때 기부 목적은 안 된다는 것이 왜 확인이 안 되는 것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이걸 당연히 올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공지를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기부금 그 크라우드 펀드를 모으는 목표 금액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올리면 무조건 뭐 제가 볼 때는 억 단위 뭐 몇 억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과정을 겪었을까 그런 예. 좀 약간 의아심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쇼에는 저는 두 가지 쇼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좋은 쇼가 있고 나쁜 쇼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게 진정한 목적으로 유기견을 돕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라고 하면 쇼라 할지라도 이제 비판하는 데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석연치 않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결국 그 많은 돈을 모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데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하는 포인트가 이런 겁니다. 이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을 돕는 달력을 만들어 판다? 이건 모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에요. 최 편집장 보실 때 어떠세요? 왜냐면 저 풍산개를 반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그 시행령 개정이 늦어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시행령은요, 그 뭐 한 달에 뭐 200 몇십만 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국민의힘의 이 공격 포인트가 저는 정확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돈 얼마 때문에 내가 이걸 더 키울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논란을 빚었는데 근데 그 사실은 본인은 물론 저 달력은 아마 그 풍산개 반납하기 전에 기획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는 보지만 일단 그 딸 다혜 씨가 뭐 사실 이런저런 논란 때문에 뭐 이걸 만들었다는 식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해서 만약에 모금을 해서
그 유기견 뭐 돕는데 뭐 한다면 뭐 그거 가지고까지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말씀하셨듯이 문다혜 씨는 이 풍산개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 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지를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돈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돈이 뭐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시행령, 법적인 이 토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위탁할 수는 없었던 점이 있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 이런 논란은 어때요? 일단 여야가 너무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전 이것까지 싸워야 될 문제인가라는 고민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그 소위 반납된 강아지들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건 이런 방송 같은데 소위 두 풍산개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게 전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유기견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네. 전 이건 하나 일종의 해프닝이거나 잘못된 사실을 알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유기견들에게 훨씬 더 좋은 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삼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것이 어떤 정책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제부터 좋은 게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쁜 거죠.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건 국회 내에서 하시고요. 풍산개 문제는 풍산개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만 싸우고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친문과 친명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파 달력을 만드는 사파가 이 사람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유에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친명, 그러니까 친이재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달력 취소하는 게 좋겠다. 달력 팔아서 이 대표 조롱하는 데 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장윤주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은 확인이 얼마큼까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인데요. 저 달력의 사파과가 그 이른바 뭐 이낙연 대표의 그 지지자였다는 뭐 닉네임 퍼블캡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알려졌다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이 어디까지 진짜 이거 뭐 확인이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서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지지하셨던 분들과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현재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끼리 또 갈등이 좀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의 뭐 큰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이제 지지자들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나 또 충돌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런 사파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저런 행보가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것에 또 반증일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 내에서 저런 또 계파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목소리들은 좀 나오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야당 내부도 이제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간에 이 달력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래된 갈등들이 이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판하는 SNS 글에 문재인 전 대통령 SNS에 좋아요를 눌렀던 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같은 애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니까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지는 모양새죠. 굳이 사파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지지자들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달력을 팔아서 번 돈으로 또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이렇게 조롱하고 희화하는 데 쓸 거다로 또 비난하게 되는데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 과거에는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 트위터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익명의 트위터,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조사가 진행돼서 마지막까지 범인을 찾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일 거다 이렇게 유추하고 있었죠. 거기 나왔던 트위터의 글들을 보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성 어조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한 불신들이 꽤 오랜 시간 누적된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최근 대선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과정 속에 일어났던 지난날 대통령 선거 일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벤트나 해당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고미와 송강이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 이제 우치동물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 달력 가지고도 이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들, 이 정치라는 게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 TBS를 올 연말까지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공장 없어질 것 같긴 한데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늘은 2016년 9월 26일 뉴스공장 첫 방송 이후 6년 2개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 진행합니다. 3주 더 하면 올해 말이 됩니다. 네. 올해 말까지 하겠고요. 그동안 20분기 연속 청취율 1위, 네. 1위 앞으로도 20년 하려고 했는데 네, 20년 하려고 했는데 이제 3주만 더 하겠다. 한 6년 더 넘어가겠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김어준 씨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방송인으로서 일종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인인지 정치인인지 좀 경계가 모호한 발언. 그다음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뭐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던 그럴 정도로 논란의 중심 인물이고 저희 같은 이제 기자 출신이 보면 사실은 언론인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뭐 언론인이라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저 본인의 방송 하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TBS에 대한 지원 예산을. 그 TBS는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데인데 그 줄여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뭐 김어준 씨가 워낙 TBS에서 많은 진행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얼마인지는 밝혀진 거 없지만 그냥 비공식적으로 짓게 되는 건 뭐 연간 5억 얘기도 나오고 뭐 6억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돈을 TBS에서 아마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는 도저히 김어준 씨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에 새로운 그 예산안에 따라서 1년간은 이제 TBS가 살고 또 내년 후년 1월 1일부터는 현재의 그 조례대로 본다면 서울시가 TBS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TBS는 내년 1월 1일부터 당장 새로 바뀐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들 살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김어준 씨 하차가 결정됐고 저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사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뭐 이런 데에서 과연 이 그 뉴스공장이라는 데가 얼마나 공정하게 방송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김어준 씨의 퇴장을 계기로 해서 좀 다시 재평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출연료가 수억 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편파성, 공정성, 형평성 이런 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았던 게 뉴스공장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이 3주도 길다. 진작 하차했어야 한다. 나머지 가짜 뉴스 공장들도 이제 퇴장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TBS 교통방송에 보면 뭐 주진우 씨라든지 뭐 신장식 변호사 이런 분들이 또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도 뭐 입장을 밝힐 거다. 이렇게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의 퇴장.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때도 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정치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자본주의 언론 시장에서 청취율, 라디오 청취율 1위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율이 높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본인 얘기하면 20분기 연속이라고 얘기하면 5년 동안 청취율 1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소위 정치적인 고리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떤 방송사나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갖고 싶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파장이 너무 크니까 어떤 진영은 계속 항상 땡큐라는 느낌을 받지만 또 어떤 진영은 욕설이 나올 만큼의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낸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7년 정도 되면 안식년을 주긴 해요. 전 그래서 뭐 지금 정도면 안식년을 좀 가지면서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7년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본인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고민도 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인이 또 생각했던 것만큼 본인은 계속 그것이 정의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에 또 해악이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중간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정 제재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지상파죠. 세금으로 사실상 운영되는 그런 방송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좀 자극적이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그런 방송을 다른 데서도 했다면 청취율 뭐 그렇게 낮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한번 곱씹어 볼 때도 있거든요. 가끔씩.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청취율이 1위냐 2위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개인 방송이었다면 중요하겠죠. 그러지만 서울시에 세금이 지원되는 그런 방송 아닙니까? 근데
그 공정성에 있어 문제가 되고 또 편파 방송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 6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진행해온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확실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국가다.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왜 더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데 네. 6년 동안 이렇게 방치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일까 우리 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완전 삭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차한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그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한다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0년 더 갔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좀 늦긴 했지만 오히려 좀 빨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특히 이제 공영방송에서는 자체의 어떤 정화장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요. 네. 이걸 단순히 뭐 언론의 자유랄지 이런 시각에서만 볼 건 아니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언론사들 별로 자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스스로 피처링하고 예. 국민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방송으로 태어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야권에 치우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지난 대선 때는요. 유튜브에서 했던 말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공중파의 라디오를 계속할 수 있었죠. 그때 모습 한번 보시죠. 이재명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대선 후보까지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돼.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왔거든. 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한 거죠. 만약 다른 진행자가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공중파에서 진행을 했다. 그럼 어땠을까? 한번 서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땠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의 내용은 약과죠. 실질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김어준 씨 뉴스공장이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아마 그 당시 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지는 더 말해도 두말할 나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라디오가 중요한 이유는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사람들, 청취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때 했던 인터뷰의 수많은 내용들이 그날의 뉴스 향배들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 라디오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거 때가 되면 이 내용들이 결국 정치 뉴스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 전체 뉴스를 끌고 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난날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잘못된 일들이 훗날 드러나더라도 반성하거나 고치려는 기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4.7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1년이 지나고 6.1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당선이 되는 길에 이르기까지 네. 그 내용들이 고쳐지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김어준 씨가 주장하고 본인들의 행동을 당위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건 청취율 얘기인데 더 탐사의 강진구 씨가 요즘 하고 있는 유튜브 예. 그거 조회수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한 슈퍼챗 수익도 좋은 것 같고 예. 이런 방식의 청취율 그리고 조회수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가게 되면 네. 가짜 뉴스든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치는 일이든 모든 것들의 면죄부가 전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늦긴 했습니다만 남은 3주 동안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꽤 길다 싶은데 이 내용들 그간 있었던 일들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예. 하나하나 서울시에서는 꼼꼼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태탕 논란, 오세훈 시장과 관련됐던 부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주울리 의혹, 뉴스공장이라는 곳에서는 계속해서 이 여러 명의 인터뷰를 동원하고 익명의 인터뷰 내지는 출연 이런 식으로 많이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여하튼 김어준 씨를 둘러싼 이런저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만 아마 방송을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TBS 예산 지원을 끊는 지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어준 씨의 지난 발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TBS의 그 문제가 된 방송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수년간 존속해왔다 하는 비판을 아주 강한 비판을 받는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셈입니다. 막방 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게 어렵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그래서 방송 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그 점은 오세훈 시장에 감사드리고요. 이미
독립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실공히 독립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언론 탄압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근데 3분의 1을 지금 삭감했단 말입니다. 네, 100억 이상. 그래서 우리 김어준 공장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을 한번 초대 좀 하셔서 대화 좀 나눠보시죠. 저희는 인터뷰 요청을 일이 있을 때마다 합니다.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바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왜냐면 저희도 이제 애로가 많으니까요. 뉴스공장 운동도 짧게 얘기해볼까요? 교통방송을 기획방송으로 바꾸는 기획이 있다는 것 같죠? 그냥 저만 퇴출시키면 되지 무슨 억지스럽게 교육방송입니까? 네. 자, 뭐 뉴스공장 진행을 하는 모습들 보면서 뭐 부럽다라는 건 좀 역설적인 말이었고요. 그런 방송이 그대로 가능했겠느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뭐가 정상화가 되는 건지 그게 참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게 바로 잡는 건지, 퇴출시킨다고 이게 바로 잡는 건지, 아니면은 공정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방송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늘 고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 씨도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논란들이 이 TBS 예산 중단 지원의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싱크에도 나왔지만 본인 한 명만 쫓아내면 되지 뭘 예산 지원과 중단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거취를 고민하고 결국엔 3주 이후에는 이제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심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앵커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어떤 방송의 중립성이나 편파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을 때 과연 이 방송 자체에서 퇴출하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권 내에서 계속 수정이나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나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방송을 그만두기로 했으니까 3주 이후에는 그 TBS를 나오게 되겠지만요. 아무래도 그래도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스피커로 활동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TBS라는 방송국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제도권을 벗어난 것이 되기 때문에 김어준 씨야말로 또 유튜브가 되었던 본인만의 채널이 되었던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그동안 언론의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편향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들이 과연 이 제도권에서 바로 퇴출하는 것보다는 언론의 자율성이나 또 편성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또 필요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를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김어준 씨는 뭐 본인의 퇴출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오세훈 서울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완전히 다르고요.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물론 김어준 씨 그 불공정성, 편향성 문제가 계기가 된 건 틀림없는데, 자, 교통방송, TBS 교통방송이 처음 설립된 게 1990년대 초반이에요. 자, 근데 그때는 그 TBS를 틀어가면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통방송, 뭐 그렇죠. 지금 어디가 막히고 있다, 뭐 서울시. 그리고 주로 수도권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요, 다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운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TBS라는 거에 일종의 방송의 사명을 다했다. 오세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BS 교통방송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거는 그 초창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TBS는 이제 다른 쪽으로 뭔가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지난 6월 당선과 맞물려서 또 마침 또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TBS를 이런 쪽으로 좀 개편하겠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내년 거는 좀 삭감을 많이 했으니까 TBS에서 자체적으로 개편 방안을 내봐라. 여기까지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편의 명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뭐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술자리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논란을 빚었죠. 김의겸 민주당 의원. 그런데 후원금은 아주 가득가득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악수를 해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가짜 뉴스를 작심하고 방송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유포하신 것에 대해서 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동말이 딸 문제와 소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FBI 국장 만난 건 쏙 빼셨네요, 사진에서는. 그렇죠? 진짜 왜 간 거야 미국에?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더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북한이 고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대사가요.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책임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 마약과의 전쟁의 어떤 시발점, 이거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질문입니다.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네. 자, 김의겸 의원 EU 대사한테는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의원이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후원급 상한을 꽉 채웠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국회의원들 보니까 후원금 모집이 안 돼가지고 네.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예. 전화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의겸 의원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담동뿐만 아니라 이제 김의겸 의원의 어떤 가짜 뉴스 또는 근거 없는 비판, 비방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럼 사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유상이랄지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원금을 모집 마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건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고 강성지층, 그 비판이 근거가 있든 없든 간에 자기가 싫어하는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환호하는 이런 강성 팬덤들이 사실 이제 정치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김의겸 의원은 그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제기를 했고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자기의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직진할 가능성이 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치의 후진성 그리고 어떤 정치의 희화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제 촉매자가 될 수 있어서 본인의 이제 어떤 반성이나 성찰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예산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 예산 따내려고 굉장히 뭐 이렇게 부적절하게 한다 이런 비판의 기사가 나오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역에는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 그 사례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게 확인이 안 된 것들을 자꾸 주장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의 이 국민들에게는 그게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 돈도 모아지고 이런 것 같거든요. 자, 김종욱 교수님, 이건 뭐 적절하고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거 현실이 또 이래요 보면. 일단 뭐 선언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김의겸 의원이 일부러 이렇게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주요한 민주당의 타격 대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이제 확진 편향 같은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강력한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갔더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뭐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대당하고 잘 싸우는 국회의원들한테 후원금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최근 유튜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주 강성 유튜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이 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소위 협치가 사라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토론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대비해주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것을 통해서 대리 해소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치가 사라진 영역에 저런 부분들이 다시 움트고 올라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야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 아닌 뉴스가 나중에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가짜 뉴스를 얘기했으면 거기서 사과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지지층 같은 경우가 더 비판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서로 계속적인 적대적인 의존 관계들이 만들어지면 남북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 상대방이 적대하면서도 서로 의존해서 서로의 효과를 주게 되는 방식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모두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가짜인 게 인정되면 좀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본인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 그건 과연 바람직하냐. 잘 싸운다는 것과 틀린 걸 가지고 맞다고 하는 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저런 현상이 있었다고 지금 본인이 인정을 하셨잖아요. 김종욱 교수께서. 아니 저도 똑같이 동의를 해요. 저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극단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면요.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어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매체인데 있어요. 지금도 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여러 유튜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이런 사태를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했을 때 본인한테 그러니까 뭐 후원금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의 일종의 뭐 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것이고 아니 당장 저렇게 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가 대변인 해촉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 공로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팬덤을 아마 김의겸 의원에 대한 팬덤이 벌써 형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모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는 김의겸 의원이 지지층이 환호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의겸 의원님 술자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에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다. 제가 있었냐고요? 제가 있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은 강력한 지지층으로부터는 자기들이 박수를 받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스스로가 또 엄청난 의로운 투쟁을 하는 것처럼 되어서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아마 스스로는 우리 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완전히 그 극단적인 환호하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김의겸 의원 뭐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후원금 많이 받았고요. 또 협업을 했다고 하는 더 탐사 유튜브 채널 거기도 뭐 슈퍼챗 뭐 후원하는 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네, 잘못된 일들이 객관적인 팩트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부인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역작용들이 나타나냐면 이들이 주장했던 극단적인 가짜뉴스를 여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조사가 좀 미비하고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수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사실을 알고 보면 진짜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이것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공인으로서는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지지층들의 환호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팬덤 현상이 기대되더라도 해야 되는 일과 선을 그어야 되는 일들의 차이는 있을 건데 이런 방식으로 가면 김의겸 의원의 최종적인 마지막 선택지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다만 비교의 대상은 있겠죠.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다가 이 흑석동에 집을 샀던 이유로 그 당시에 김의겸 전 대변인이 받았던 비난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도 여야 모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였을 텐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적어도 지지층의 환호라도 받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 뭔가 좀 나아지는 측면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일은 결국 김의겸 의원 본인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끝까지 가게 되는 마지막엔 막다른 길밖에 남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법원이 한동훈 장관 자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가 있었죠. 더 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씨에게 한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저희 취재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적 취재하게 된 것은 청담동 룸바 게이트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3시까지 술을 먹고 노래 부른다고요? 아니 기껏해야 저는 저 따라와봤자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란 것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한동훈 장관이 퇴근 후에 또 그런 청담동 룸바 같은 데를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한 거예요. 제 차를 뒤에서 그 위험하게 반복적으로 미행했던 그 바로 더 탐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기자가 따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네, 법원은 더 탐사 기자에게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의 안정, 평온 이걸 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 통신 장비를 이용한 연락 금지를 해달라 이런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행 비서에 대해서도 접근 금지가 있는데 당시 수행 비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한번 이 접근 금지를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이게 옳다고 그랬는데 다만 이번 법원의 판결 중에는 이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거 그리고 통신 장비를 이용해서 연락하는 것도 금지해달라는 거 이거는 기각이 됐고요. 이 스토킹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인정을 안 했어요. 자, 장윤주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전에 대법원에서는 스토킹의 혐의가 있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건 인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연히 그 주거에는 한동훈 장관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언론의 취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스토킹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장관이라는 신분 그러니까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의 어떤 감시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언론의 자유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장비를 위한 접근이라든지 또는 이제 차량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 즉 운전기사에 대해서 접근 금지는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 이미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리는 것은 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탐사 측에서는 이걸 가지고 법원이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킹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중요성을 이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대법원에서는 한 장관 차를 따라온 것에 대해서 스토킹과 관련된 걸 사실상 인정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엇갈리는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는요, 3차례 정도의 한 장관의 차량을 따라간 거고요. 그 당시 접근금지 신청을 한 것은 그때 수행비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결국 이제 법원에서 결과가 나왔고,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한 거죠. 근데 이번 이제 결과 자체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 측에서 사실 집요하게 따르고 이제 주거지 가서 도어라, 시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것은 주거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스토킹과 가깝다고 본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장관이잖아요. 장관이기 때문에 취재할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을 따라다니는 경우랄지 아니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취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관에게 이러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법무부의 어떤 정책이 무엇이냐 이런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 중앙지법 결정 자체는
굉장히 언론의 자유 자체를 고려를 했다고 좀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법원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 이것은 단순히 접근 금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시간 동안만 뭐 2월 9일까지만 이런 것들이 되지 이후에도 만약에 더 탐사가 네.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다시 접근 금지 신청하면 예.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이미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과 관련돼서는 별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처벌 여부는 결국 좀 또 그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스토킹이라든지 보복 범죄라든지 이렇게 고소 고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단 명령 형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이 정도는 나온 겁니다. 자, 지난주 저희 TV조선 기자가 첼리스트 여성과 만나서 처음으로 나눈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더 탐사라는 곳에서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서 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첼리스트 여성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화가 왔는데 들으면서 없다고 하고 그리고 차단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문자로 계속 오시더라고요. 신빙성이 1%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죠. 뭐 제가 자기한테는 듣고 싶은 거 계속 듣고 싶은 거고 부동산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름도 김라고 써놨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이더라고요. 제가 뭔가 위험해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것처럼 다 짜집기하고 편집하고 앞뒤가 없어요. 일단 불법 취재했고요. 허위사실 유포했고 저는 그냥 그 진보 쪽 이 사람들을 농락하는 오히려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되는 거죠. 네, 경찰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비용과 지원 다 하겠다. 아주 집요하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자, 최 편집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더 탐사의 비즈니스, 돈벌이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자, 변호사 뭐 이런 거 다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묵비권을 행사해라. 이러면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진상이 곧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저는 더 탐사 측이 아까 얘기한 뭐 슈퍼챗 얘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돈벌이를 오랫동안 길게 많이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수단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진영 논리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민주당과 협업하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안을 오래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더 탐사를 향해서 이제 정치단체 같다 이런 언급도 했었습니다. 보시죠. 더 탐사는 이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인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단체 같고요. 지금 청담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건 거의 어떤 사기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알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정치단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이념적 편향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정말 비즈니스에 의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들이 내보낸 영상을 보면은 뭐 슈퍼챗이라고 하죠. 방송 도중에 이제 돈을 후원하는 거. 뭐 50만 원씩 보내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행에는 성공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탐사 측이 술자리에 동석한 걸로 지목을 했던 사업가 배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제보자 A 씨를 경찰에 고소할 거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통신 위치 기록까지 보여주면서 TV조선 기자에게 양천구 구로구에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죠. 배득한 씨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오빠 나 지금 뭐 대통령하고 뭐 술 먹어 그런 얘기 있으면 저도 야 그게 말이 돼? 내가 놀라게고 아니면 그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걔가 나한테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니까. 기억을 혹시 못 하시거나 하실 것도 아니에요? 아직 젊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다 네가 네 남자친구한테 한 얘기는 마치 정말 내가 사실인 양 얘기가 있고. 아니. 나 오빠한테까지 피해가는 거 진짜 전혀 알잖아. 네, 배 씨는요.
더 탐사에 대해서 정정보도, 영상 삭제를 요청한다 그랬고요. 제보자 A 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더 탐사가 예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소개를 받아서 뭐 이 행사장 참여 특혜가 있었다. 근데 만난 날짜에 이성권 부시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났다는 식의 주장을 또 하면서 가짜 뉴스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2차, 3차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예. 사건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게 되면. 누군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에게 10억이나 달하는 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걸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이 오죽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가서 민사상, 형사상 이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는 한동훈 장관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두가 다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첼리스트 본인 스스로도 겪게 되는 굉장한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더욱이 황당한 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언급들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해야 되는 도덕적 판단들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조속하게 수사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 규명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피해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사실을 어떻게 돼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잘잘못에 대해서는 쿨하게 좀 인정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28일 영시를 기해 사면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 TV조선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그럼 뭐 저 20몇 년을 저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큰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예, 뭐 광복절 이야기도 나왔다가 이 상당히 늦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왜 해줘야 돼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 편집장님, 김경수 전 지사는 뭐 사면은 하되 복권은 아니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글쎄 현재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사면 복권을 하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제 복권은 제외한다. 복권 제외하면 2028년 6월까지 출마를 못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마 그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20일이나 21일쯤에 사면심사위원회 열리고 그다음에 28일이면 그동안에 27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저게 의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종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사면 복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8월 달에 좀 이상한 거죠. 왜 그때 사면이 안 된 거지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또 국정 지지율도 낮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두 번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 정도 상황이 되게 되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국민에게 얘기했던 상황들을 이제는 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통합 과정에서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전체 국민에게 비춰질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국민에게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롯이 이건 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오롯이 윤 대통령 본인의 어떤 결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노 의원 측에서는 망신주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지금 회기가 진행이 되니까 체포동의안 해야 될 텐데 자, 장인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되느냐 불결되느냐 이 문제가 남았을 텐데요. 네. 당연히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고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체포동의안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동안도 민주당의 그 방향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이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도 혹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 그러는데, 자, 김병현 비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웅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면 부결되는 대로 민심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가결하게 되면 노웅래원 가결하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 동의안 왔을 때 부결하게 됐을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 민주당의 고심이 깊을 거라 봅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한 겁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